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안 낮추고 있으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환율이 더 벌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가고 다른 데는 못 견디고 내린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깔려있는 생각이 이번 달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겠다는 생각을 뭔가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시장이 단 1도 개방적으로 가지 않았다.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 최고의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 리만브러스 대표 김준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환이 1,400원 오니까 과거 이제 1,4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항상 한국은 위기였어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위기라는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꼭 위기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00원 넘었던 게 세 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우리 아시아 크라이시스 때 98년에 그다음에 2008년에 경제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22년에 네. 달러 인덱스 114 갔을 때 그때 세 네. 번인데 뭐 앞에 두 개는 그야말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만 나쁜 거잖아요. 네네. 환율이라는 게 항상 두 나라의 관계인데 그렇죠. 우리가 달러하고만 봐서 그렇지 그때는 우리가 달러하고만 나빠진 게 아니라 온 동네 통화들하고 네. 다 우리가 약해진 건데 그렇죠. 지금이나 바로 전에 거는 지금 달러가 혼자 강세인 것이지 그렇지. 우리하고 일본이나 우리하고 뭐 유로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전에 한국이 전 세계의 통화에 대해서 약세일 때는 우리가 뭐 시쳇말로 골로 간 거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위로 올라간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380원, 1,400원, 그러니까 1,400원 잡으면 네. 1,400원에서 1,300원 가는 거하고 1,500원 가는 게 딱 반반입니다. 네. 딱 반반이에요. 1,300원 그럴 줄 알았어. 1,500원 되면 와, 이 세상에 난리가 났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고환율 시대에 좀 대비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국가들은 이렇게 어떤 측면에는 통화 약세 전쟁이잖아요. 예.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뭐 전쟁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다들 뒤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의 국익을 생각하니까. 네. 근데 요번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죠. 달러의 이자율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5.5%에서 안 내려오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자율을 내려야 되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미국만 좋지 뭐 유럽 쪽도 지금 경제 성장이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하고 그로스는 같은 걸로 보면 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안 낮추고 있으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환율이 더 벌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가고 다른 데는 못 견디고 내린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깔려있는 생각이 이번 달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환을 결정할 때 국가의 어떤 생각이, 어떤 정책 방향성이 그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는 움직이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환율, 이자율, 네. 그 다음에 뭐 경기 이렇게 세 개만 비교를 해보면 예. 가장 그래도 움직이기 쉬운 게 환율이죠. 네. 그러니까 환율은 조금 어느 정도 각 나라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통제가 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달러나 옌이나 유로는 완전 자유 개방돼 있지만 네네. 뭐 우리는 완전 개방은 아니거든요. 네. 완전 개방은 아니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거의 우리보다도 더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거의 마음인 거죠.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는
그냥 정부가 정했죠. 중앙은행이. 네네네. 그런데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율은 어느 정도는 그 나라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입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대외 개방이 되어서 네. 환이 정말 자유롭게 돌아가. 우리는 이제 NDF 시장과 한국 시장이 네. 좀 구분이 되는 건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간다면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어가 좀 덜 되겠죠. 덜 되는데 네. 저는 그 말씀 드리면 이번에 달러가 강세 약세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네. 뭐 세계 10위는 하는 거잖아요. 뭐 12, 11위. 그다음에 외환도 달러면 많이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방하면 초창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괜찮을 거예요. 그 위안화를 생각해 보세요. 네. 몇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 뭐 위안화 굴기를 한다는 둥 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네가 무서우니까 홍콩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중앙 인민은행이? 정부가 인민은행이든 중앙 정부든 네. 간에 컨트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죠. 컨트롤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개방은 없어요. 개방도 없고 시장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네.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아 시장에서 너네들은 놔두면 별짓을 다 할 거야. 그거는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거든요. 네네네. 시장한테 맡기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건 죄송합니다만 시장 같거든요. 네. 단체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오히려 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IMF라는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이 네.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을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외환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두 가지예요. 우선 하나는 네. 30년 전이고요. 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찌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그 세계 경제 규모나 움직임도 우리가 10등에서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IMF가 그렇게 된 것도 오히려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때 너무 강하게 눌러 있었기 때문에 풀어놨으면 될 거를 그렇죠.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 풀어놨으면 환율이 순식간에 1,200~300원까지는 바로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의 힘에 의해서 또 내려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도 외환시장은 개방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 IMF도 사실 개방을 해서 빨리 1,200원, 1,300원 갔으면 방어 안 하고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수출이 늘면서. 저는 그렇다고 예, 봅니다. 그럴 예, 수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위기 봅니다. 외환위기 안 예, 당하고 예, 개방을 예, 했다면 예, 예. 개방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엔화가 너무 조작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100엔에서 150엔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과 통제 그것도 통제라 하면 그냥 대놓고 어디서 위에서 막고 뭐 1340원에서 막어 60원에서 막어 1400원에서 막어 이런 식을 보지만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죠.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은 어떤 셈법을 할까 뭐 이런 거를 시장이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도 152엔이면 팔아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다 했죠. 왜냐하면 네. 전고점이었으니까. 전고점도 거기는 세 번이에요. 지금 얘기한 22년 10월은 달러 인덱스 114, 네. 달러엔 152, 달러원 1445원. 네. 그 다음에 2023년 10월은 달러 인덱스 107, 달러원 1360원, 그때 또 150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에는 150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2가 넘으면 무조건 팔아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51점 거기서 거기서 오래 거기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네, 오래 살 있었어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번 오르니까 물러나 버리네. 그래서 이제 또 올라와서 있는 건데 네. 저는 BOJ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셈법이 좀 달라지는 게 네. 최근에 일어난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이자율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뭐 6번 내린다 그러더니 이제 뭐
시장도 한 번 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올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모르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미국 이자율이 네. 잘 안 내려온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시점이 굉장히 11월 근처면 그때 또 미국 대선하니까 못 올린다.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못 내린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미국 이자율이 흔들려 버린 게 시장을 환율도 흔드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네. 그렇다면 BOJ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진짜 안 잡혀?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되겠네? 걔네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나 이자율 좀 올릴 수 있겠네. 그동안 못 올렸던 이자율이 0%에 있는 거는 불편하다고요. 여러 네. 가지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나도 좀 올릴 수 있겠네. 그러면 만일에 yen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담이 가는 개입을 꼭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아예 방어를 안 했다. 왜 조금 물러야 하는 yen 이자율 추이를 좀 보자. 어차피 나중에 금리 올리면 자동으로 뭐 조정이 될 조절되니까 조절되니까 급격한 개입은 좀 안 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 외에는 네. 별로 선택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 금융정책, 환율정책인데 네. 일본은 재정정책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뭐 엄청 풀었죠. 너무 많아서. 네. 그다음에 이자율 정책은 그동안 못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 개입으로만 갔는데 일본이 생각해보니까 나 이자율 정책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자율 정책이 훨씬 광범위하거든요. 네. 외환에 비교할 게 아니죠. 네. 이자율을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위자율을 움직일 수 있다면 외환 내가 152에서 난리를 치고 막을 필요가 있어? 이러다가 달러 이자율을 진짜 잘 안 내리면 저번에 개입했을 때 9조 엔이 들었거든요. 그게 네. 얼마냐면 600억 달러예요. 네. 그 이틀 사이에. 엄청나죠. 엄청난 금액을 네. 물론 힘은 있지만 야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한번 달러 이자율 돌아가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는 맛 좀 봐라 하고 우리의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줄게 하고 우리의 칼맛을 봐라 이러면서 쫙 해놓고 상처를 입힌 다음에 우리 개입할 수도 있어 하면은 그럼 확연하게 위축되잖아요. 한번 당해놓으면.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이 강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일본이 만일에 올라가는 게 싫다면 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보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외환 카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쓴 거죠. 네. 그런데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할 거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말은 뭐라고 얘기해도 뒷생각은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먼저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수단이 일본이 갑자기 어느 정도 이자율 쪽에 뭔가 나 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요번에 1360을 그렇게 진짜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힘없이 물러선 이유를 보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BOJ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OJ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 안 받을 수 않습니까? 없죠. BOJ 영향도 네. 받았고 예. 또 위안화 영향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음. 비슷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면 2023년에 107을 갔을 때 1360원에 강하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년도 1360원에 막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딱 맞잖아요. 1360원, 152. 모든 게 앞뒤가 맞잖아요. 네. 우리 앞뒤 맞는 거 좋아하잖아요. 딱딱 맞추고 있는데 의외로 1340원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yen 같은 것도 사실 밑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네. 달러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연초에는 엄청 딴 나라에 비해서 강세가 됐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1360원이 아닌 1340원에 의외로 강하게 막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도 인플레 때문에 막았겠죠? 제 생각은 저는 그때 계속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형님들께서 저 생각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셨나 했을 때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경기를 살려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가 있으면 네. 경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것 같냐면 경기를 살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자율을 낮추고 싶은데 이자율을 낮췄다가
환율이 폭등을 할까 겁이 나니까 야 환율만 좀 눌러놓으면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아 달러 환율은 안정됐어. 이렇게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네. 나면은 내가 선제적으로 이자를 내려보겠다. 그래서 PF 문제도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생각이 약간 바뀌는 게 경기냐 물가냐고 할 때 축이 좀 옮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총선. 네. 총선이 딱 야당이 압승을 해버리니까 네. 지금 축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경기일까요? 물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을 보면 물가, 경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물가라는 생각. 그럼 물가면은 환율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율보다 더 강력한 게 있잖아요. 이자율. 음. 이자율을 안 내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효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네, 이자율을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는 게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네네. 그러니까 2월, 3월만 해도 페드가 금리 내리기 전에 한국이 정책 금리를 내릴 가능성,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2월 달에? 저희는 종속 변수라고 봐가지고 거의 동시에 내리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한국은. 그리고 네. 원달러를 막고 있으니까. 달러 오늘 왜 막어? 왜 저렇게 무리해서 막지? 네. 그때 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많이 막았거든요. 그 원옌 막 850 가고 할 때 많이 막았어요. 네.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은 아 우리 형님들께서 이자를 내리려고 그러는구나. 이자를 한번 내리려고 그러는구나.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그때 총선 전이니까 그래도 뭐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페드가 금리 내리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부담스러워서 어렵죠. 저는 뭐 단언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진짜 빵이라고 생각해요. 빵. 왜 그러냐면 물가에 많이 움직여 있는 데다가 또 물가뿐 아니라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집값이 엄청 민감해졌잖아요. 네. 집값 오르면 나라 망한다고 지금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 올리려면 이자율 내리면 집값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진짜 선제적으로 안 내릴 거예요. 미국이 내리면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따라 내린다고 하지 절대 안 내릴 거고 또 그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내리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을 절대 안 내린다. 네. 그런 거를 돌아가면서 그럼 이자율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원달러 좀 물러나 보자. 물러나 보자. 괜히 우리만 막다가 독박 쓰지 말고 물러나 보자. 그래서 물러난 거죠. 근데 1,400원은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국내 정책과 국내 경기를 보면서 미국과 비교했을까? 저는 오히려 되게 환율이 고정되고 있는 게 N에 고정이 되고 있어요. 900원 내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사후에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것이지. 한국은행이 일본에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고 오히려 요번에 1340원을 물러나게 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보면 뭐하고 좀 맞았냐면 중국이 딱 한 번 그 픽싱을 이상하게 한 날이 있어요. 내릴 줄 알았는데 위로 탁 올린 적이 있어요. 7.2에서.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야 나 위안화 절하시킬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계속 절하였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냥 또 강하게 절하는 안 시켰어요. 그냥 어영부영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할 때 다들 위안화가 진짜 절하시키나? 그거는 진짜 큰 뉴스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달러가 글로벌리 굉장히 강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충분히 그럴만해요. 펀더멘탈리 보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환율이고 뭐고 간에 나 몰라. 경기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약세 만들 수도 있거든요. 환율을 약세로 만들면 경기에 좋은 거는 분명해요.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 소비라는 게 결국 수출 더하기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도 보면은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또 정부가 일본하고 많이 연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연히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중국 좀 보고 있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들의 지금 관심은 달러 이율이 언제 내려? 음. 나도 내려야 되는데 음. 나 내려야 되는데 왜 저거 왜 안 내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가 좀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이 만약에 엔원이 지금 900원이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1,300원대 중반에 방문했으면 지금 막 870원 뭐 이렇게 갔을 것 같고 800원 좀 갔죠. 850원 막 이렇게 갈 그 것 밑으로 같아요. 가죠. 지금 150 그렇게 되면은 있으니까. 수출이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는 힘들죠. 반도체는 뭐 거기서 많이 안 만드니까 그렇다 쳐도 힘들었죠. 완전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눈치를 안 볼 수가 안 볼 있겠네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제일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눈치를 다 보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미국의 이자율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미국 이자율이 조금만 내려오면 네.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네. 달러 엔도 내려오고 달러 원도 내려오고 다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게 점점 후퇴하고 있죠. 너무 어렵죠. 그건 네. 사실 인플레이션에 달렸는데 인플레이션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놀란 거잖아요. 안 내려오네. 4월달에 또 안 내려오네. 네. 5월달에도 안 내려오네. 네. 그러면 뭐 다시 좀 뒤집힌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이자율,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좋은 뷰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앞으로 시장은 엄청 잘 맞추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 원화가 네, 그 원화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상황인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별로 안 봤어요.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별게 없기 때문이에요. 읽어봐야. 네.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는 게 결국 저 진짜 그 자세히 안 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 시간을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9시에 열어갖고 3시 반까지인가 해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모여서 해요. 내국인끼리 하는 거예요. 네. 레지던트끼리. 그러니까 외국 은행의 서울 지점,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뭐 이렇게 은행들이 해요. 그 시장이 이제 하나 있는 건데 그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장이 딱 끝나고 나면 NDF 시장이라고 외국인들끼리 하거나 네. 내국인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장이 이제 있습니다. 네. NDF 시장이 있어 갖고 이제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시간 외 시간인데 뭐 한국에서 규정해 준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건 우리 걔네들 낮으니까 그렇죠. 달러를 교환하고 싶은데 달러를 교환하고 싶은 어떤 자생적인 시장이 하나 열린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국인이 아닌 사람, 그냥 네.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사실은 그렇죠. 레지던트냐 난 레지던트인데 복잡하니까 네. 그냥 한국 외국이라고 치면 외국인들은 또 달러하고 거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가 뭐 세계 뭐 7위 뭐 거래 대상인데 그런데 내국인하고 거래를 못 하니까 자기들끼리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했어요. 내국인은 내국인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 환율하고 외국인들끼리 하는 NDF하고 가격이 달랐어요. 다를 수 있죠. 네. 서로 간에 거래를 못 하니까. 네. 그런데 그게 바뀐 지는 오래됐어요. 네. 이제 내국인도 NDF는 할 수 있어요. NDF는 그러니까 한국 내국인은 여기도 국내 하고, 시장도 하고 해외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네. 한국은행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해외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뉴욕, 시티뱅크 뉴욕, 뭐 JP모간 런던 네. 이런 사람들은 내국인하고는 못해. 자기들끼리 NDF 시장에서만 그렇죠. 논다는 거죠? 거기서만 하는 거죠. 자기하고 하고 국내에 있는 NDF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장이 이상하냐? 100% 잘 돌아갑니다. 왜 잘 돌아가냐면 네. 국내에 있는 시장에서는 자기들끼리 하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조금만 차이가 나면 한 군데서 팔고 한 군데서 사면은 돈이 자동으로 남아요. 아비트라지가 아비트라지가 그냥 생겨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똑같고 지금 실제로 국내에서 하는 그 시장보다 네. NDF 시장 거래량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많겠죠. 많아요. 네. 2배. 음. 예,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NDF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NDF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둘이 달러를 사는데 내가 달러 샀어요. 네. 1,400원에.
그럼 내가 달러 일부를 받고 1,400원 딱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현물 거래예요. 음. 그런데 NDF는 뭐냐면 non delivery, 음. 딜리버리 서로 하지 하는 않는 포워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한 달 후에 음. 내가 1,400원에 살게요. 그러면 현물 가격과 한 달짜리 선물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 같은 거라고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달 후에 그럼 제가 1달러 부장님 제가 1달러 살게요. 1,400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한 달 후가 됐어요. 그러면 국내인들끼리 했으면 한 달 있다가 내가 1달러 받고 1,4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국인끼리는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장님은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현물에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날 어떻게 하냐면 1,400원인데 오늘 시장 환율하고 네팅을 해요. 오늘 예를 들어 1,300원이다. 근데 내가 1,4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00원 차이. 내가 100원 차이를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내가 100원 드리면 돼요. 1,500원이면 저한테 100원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시장의 가격은 뭐냐면 어저께 거래된 평균이에요. 그걸 픽싱이라고 하는데 네. 뭐 마라고도 그래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어저께 그게 마군요. 마켓 에버리지 레이트. 네. 바로 어저께 거래된 거의 평균이에요. 네. 그러면 마하고 정산을 하는 거예요. 네.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데 내가 달러를 사고 싶어. 내가 한 달 후에 달러가 필요해. 내가 한 달 후에 주식을 사든지 뭐 한국에 뭐 하여간 달러를 사야 돼. 그런데 달러를 내가 지금 미리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미리 팔 수는 있는데 미리 살 수는 없어요. 네. 뭐 원화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NDF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1,400원에. 난 1,400원이 지금 거래가 되는데 1,400원 마음에 들어 해서 샀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내가 실제로 그날 가서 달러를 사게 되면 그날 내가 1,400원에만 사는 게 나의 목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날 가서 1,400원과 1,300원이라면 마로 정산을 하고 네. 그날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신한은행한테 나 마로 달러 살게. 그러면 돼요. 그럼 마로 달러를 사고 네. 마로 달러를 사놓은 거하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00원이면 1,400원과 1,400원에 내가 마로 1,300원에 샀지만 여기서 100원을 이익을 봤으니까 이익인가 손해인가 어쨌든 1,400원 사는 거고 1,500원이 돼도 1,400원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퍼펙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차익거래만 해주면서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마 거래라는 거 나 달러 사는데 내가 15일자로 살 건데 14일 날 평균으로 살게요. 이런 거래가 굉장히 이상한 거래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되는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시장이에요. 제가 말이 길었지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달러 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시장 끝나면 NDF가 돌고 아무도 오히려 NDF는 24시간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뭐 돌고 있죠. 돌고 있는 돌고 거죠? 있죠.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네.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애는 그냥 NDF로 거래를 하니까. 그런데 국내 시장하고 딱 똑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4시간 뺑뺑이 돌고 있어요. 네네. 오히려 NDF가 시장이 더 크다니까요. 그런데 야, 너네들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니까 내가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줄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번.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야, 거기에 그 참여하는 사람을 이제까지 내국인만 했는데 이제 외국인도 끼워줄게. 이거예요. 외국인도 끼워줄게. 그러니까 시티뱅크 서울 지점뿐 아니라 시티뱅크 뉴욕도 끼워줄게. 네. 다른 게 있나요? NDF 시장하고 다른 게 없다. 응. 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NDF 시장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걸 보고 28년 만에 개방이다? 나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방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잘하고 있는 거를 말만 바꾼 거예요. 그냥 우리 선진국 지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외환시장 개방 안 됐다 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미 선투자한 사람들, 예. 그냥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예. 있고, 뭐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예.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빼가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자기네 끼어 있을 때 빼가고 싶으면 네.
그게 개방되어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자기네는 낮이고 우리는 밤이고 이런. 아무 상관없죠. NDF 생각해보세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네. 1,400원에 팔아요. 그 다음에 NDF 픽싱 시켜요. 마루 사요. 똑같으니까요. 불편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NDF 시장에서 거래를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루 거래를 하면 마로 이게 서로 그러면 트레이딩만 하면 그냥 1,400원에 사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조금의 수수료는 들겠지만 수수료는 어차피 드는 거니까 네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NDF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약해. 그래서 한국은 뭐 거래량이 100억 불인데 NDF 시장은 10억 불이야. 그럼 문제가 있죠. 네. 뭐 시장이 거래가 많이 안 되면 사자 팔자가 벌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피곤하지. 네. 근데 NDF 시장이 2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티뱅크 뉴욕이라면 네. 야 NDF 거래 더 많이 되는데 내가 왜 신한은행하고 꼭 거래를 해야 돼?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늘려준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 들어와서 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진정하게 생각하는 개방은 무엇이냐? 그거는 지금 외환시장엔 2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은 달러를 살 수 있죠. 달러 살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은행에 네. 가면 살 수 네. 있죠. 근데 온라인으로 살 수 달러 있고. 팔 수 있어요? 내가 산 것만 팔죠. 그렇죠. 달러가 없으면 못 팔죠. 네네. 달러가 없으면 못 팔기 때문에 네.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빌려야죠. 그렇죠. 저 개인 잘 모르겠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기업은요. 달러를 빌릴 수는 있지만 용도가 있어요. 아직도. 뭘 적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면 내가 이게 돈 사가지고 아직도 차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돈 달러를 빌려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원화를 만들어서 뭐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게 다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달러 들어오는 모든 그 라인이 다 확인돼야 되는 거군요. 네, 빌리는 거. 흐름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허가를 아직도 받아야 될 거예요. FDI 저도 일을 해봤는데 그 한 10년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외환은행의 특정 지점, 바로 여기 외환은행 본점에 있는 지점에서만 외국한 지정은행이라는 걸 정해놓고 네. 그 놈이 뭐 하는지를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얘가 샀던 만큼 팔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텐데, 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마음대로 달러 빌리잖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업은 아니지만 은행은 돈 해외에서 막 빌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신한은행을 팔지를 못해요. 포지션 리밋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단 1달러도 못 팔아요. 항상 플러스 해야 돼요. 발란시트가.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이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국인들은 달러를 현물에서 이제 NDF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 움직이는 건데 살 수는 있지만 팔 수가 없어요. 외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지금 외환 시장은 결제 시장만으로만 존재하지 거래 시장이나 예를 들어 투자 시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걸 들리네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을 못 하고 사람이 뭐 한 가지만 해갖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 달러 팔 수 있어요. 아니, 어쨌거나 팔 수 있어요. 가져와서 한국에 와서 나 달러 팔을게요. 신한은행 와서 나 달러 팔을게요. 팔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신한은행 구자에 넣어줘요. 네. 그것도 자유 원화 계정이라고 외국인이 파는 건 딱 표시해놔요. 네네.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외국인이 달러 살 수 있어요? 은행에서 사겠죠. 원화가 있어야 사죠. 네, 그렇죠. 원화가 있어야 사죠. 원화를 그럼 빌려야 되잖아요. 네. 외국인한테 원화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게 빌려준다면 자유원 계정, 유로원, 유로엔처럼 유로 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개방은 유로원을 만들어서 외국인도 원화를 빌려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신한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가 아니라 시티뱅크 뉴욕의 원화 계정을 날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티뱅크 뉴욕한테 원화를 빌려주게 하는 거. 그게 외국인들이 달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는 거를 허가를 받지 않고 완전히 풀어주는 거. 또는 아니면 동시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달러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일어나면 그게 완전한 개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지금 시티뱅크 뉴욕이 아까 얘기한 그런 새로운 룰에 의해서 내국인들하고 같이 거래한다 이거예요. 자, 내가 시티뱅크 뉴욕이에요. 자, 이제 왔어요. 그러면 NDF가 아니고 이제 직접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를 팔 수는 있어요. 나 달러 있으니까. 근데 나 달러 살라고 그래. 그럼 나 원화 좀 빌려주삼. 그럼 너는 외국인이라서 안 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NDF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늘리고 하는 거는 이미 NDF라는 충분한 시장이 뭐 한국은행이 발전을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시장의 니드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사이즈 엄청 큽니다. 그 큰 사이즈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간 늘리는 거, 몇 명 더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트 뱅크 뉴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누구하고 이렇게 한 명씩 짝 지어준대요. 뭐 신한 은행이나 이렇게. 그거 왜 할까요? 컨트롤하려고 그런 거죠.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 뱅크 뉴욕, 시티뱅크 뉴욕한테 야 너네들 이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개방해놓고 나한테 자꾸 묻고 난리야. 대답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신한은행한테 물어보는 거야 쟤들 어떻게 했어? 그러면 거기 쫙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짝 지어주는 제도가 처음에 분명히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없으니까 그 짝 지어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이디어 자체가 그런 식이에요. 나는 짝을 지어준 다음에 그 짝한테 물어볼 거야. 네네. 이놈들 뭐 하는지. 이렇게 컨트롤을 하겠다는 생각을 뭔가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시장은 다 알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MSCI나 뭐 채권 이런 데서는 에이 그래 그래도 노력하니까 좀 낫네 이렇게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시장이 단 1도 개방적으로 가지 않았다.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 이제 서양에서의 외환 거래, 유로와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되게 자유롭게 하는데 여기는 계속 그렇게 하니 여기는 개방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개방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 외환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다 은행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큰 펀드가 나 달러 사고 원화를 좀 팔고 싶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게 실수여든 뭐든 간에 그러면 달러를 살려면 원화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 원화 좀 빌려줘. 그러면 잠깐 너는 외국인이라서 원화를 못 빌리는데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금은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겠다고? 딱 그거죠. 달러를 살 수 있는데 팔지는 못한다고? 뭐 팔 수는 있는데 사지는 못한다고? 뭐 전부 다 외팔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전부 외팔이만 있어요. 네. 전부 외팔이 아니 양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죠. 한국중앙은행. 한국중앙은행. 네네. 딱 한 명이죠. 나머지는 다 외팔이에요. 한쪽은 왼손만 갖고 싸우고 한쪽은 오른손만 갖고 싸워요. 네네. 그러니까 외팔이들이 모인 시합에 이제 양손을 갖고 있는 큰 형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형님께서 다들 양팔을 쓰는 거는 아직 안 되겠다. 뭐가 두려울 걸까요? 왜 예. 많이 돈이 들어도 진짜 중요한 질문 하시네요. 네. 왜 뭐가 두려울까? 내국인 먼저 볼까요? 내국인 먼저 보면 달러를 많은 사람이 빌려다가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외화 유출? 아니죠. 통화량. 통화량. 통화량이 증가된다. 통화량. 달러를 그렇죠. 빌려다가 팔아버리니까 그 달러는 한국은행으로 결국 다 들어갈 것이고 시중에 원화가 쫙 깔리겠죠. 네.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통화량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그렇게 되면 원화 컨트롤을 막 했는데 원화 지급 준비율을 높이고 뭐 예대 뭐 어쩌고 난리를 쳤는데 누가 달러 가져와서 팔아버려갖고 원화가 확 늘어나요.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게 겁나는 거고 네. 반대쪽은 외국인은 지금 못하는 게 달러를 사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뭔가 나빠졌어요. 외화 유출. 외국인들이 달러를 더 사대. 외화 유출이 너무 쉽게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통화량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인들이 외화 유출을 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거죠. 좋은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외국인이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네네. 또 거꾸로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 잘 디자인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결론만 얘기하면
개방돼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개방을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통화량이 갑자기 는다거나 외야 유출이 된다거나 하면 그거에 따른 충격파가 사실 중국도 개방을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같이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어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자유화의 문제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자유화. 네. 뭔가를 붙잡고 있다가 놀 때는 다 그런 걱정을 해요. 누구라도 뭐 입시도 자유화. 뭐든지 우리 자유화하잖아요. 뭔가 네. 자유화할 때 모든 자유화할 때는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개방하면 저는 한국의 능력을 볼 때 이거 컨트롤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예, 네. 진짜 순간적인 그런 움직임이 근데 있을 변동성이 수 있지만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네. 잡아 있고 변동성이라는 의미도 이런 거예요. 자, 1,400원의 달러를 계속 팔아가지고 1,390원, 80원에 1년 동안 있게 만들었는데 2년 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0원 됐어요. 네. 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1,400원에 안 맞고 놔뒀더니 얘가 슬금슬금 올랐고 2년 후에 1,800원이 됐어요. 네. 자, 어떤 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컨트롤을 꼭 해야 된다는 정부의 아직도 그런 자신감 없는 태도. 그거는 저는 자신감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글로벌화 되는 게 좋은 건지 더 우리끼리 노는 게 좋은 건지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글로벌화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측이거든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외환시장을 계속 컨트롤하는 게 맞을까요? 풀어놓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한번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IMF 때 안 막았으면 그 환율이 올랐겠지만 점진적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거고 방어를 하다가 계속 괜찮다 하다가 하루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자빠지고. 네, 저는 그런 쪽을 좀 믿는 편입니다. 저는 시장의 능력을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항상 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맨날 투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요. 야, 누가 내 돈을 가져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방하는 좀 우리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조금 자신감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BOJ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페드하고 엄청나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은 문제가 생겨도 페드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수합 같은 걸 걸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주겠죠. 지금도 일본하고는 수합이 아직 살아있을걸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 컨트롤 다 하면서 이거는 좀 제가 심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조금 비약하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야 니들은 니가 다 컨트롤 하니까 니가 그냥 알아서 해. 그렇지만 우리가 다 풀어버리면 나도 다 풀었는데 나도 대책 없어 지금. 너네들이 도와줘야 돼. 왜 그러냐면 달러 원이면 달러도 관계 있잖아. 너네한테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죽는 거야. 그리고 나 다 개방했단 말이야 지금. 좀 도와줘. 나 망하면 넌 좋냐? 이렇게 하는 게 난데 지금은 얘기하면 야 니가 다 컨트롤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하삼?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비약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화 예를 들어 달러화를 삼는 6개의 통화가 있고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요.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다 돼 있는 거죠. 파운드나 이런 것들 다 돼 있는 거죠. 오히려 타일랜드,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더 개방돼 있어요. 그래요? 그 개방의 정도가 우리가 말도 안 되게 통제하고 있다. 제가 한국 경제 나쁘고 국내 주식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얘기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방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본질적인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외환시장 개방 1년 전에 나온 얘기 조금씩 딜레이하고 점점 이렇게 하면 컨트롤이 안 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묘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유 안 하는 게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다면 나쁜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네. 다만 국가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방법이 컨트롤이 좋다, 개방이 좋다. 이거의 생각이 더 컨트롤에 가까운 거지. 야, 이거를 넣으면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내 눈에 크게 들어오기 전에 그 꼴은 못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니 근데 뭐 증권 거래소나 이런 쪽으로 보면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거기는 몇 명 계실 수도 있죠. 왜냐면 거래소나 이 관리 보면은 아니 왜 거래소를 이렇게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처럼 거기 운영하지?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저는 뭐 우리 중앙은행과 정부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판단은 조금 개방적으로 가도 된다. 네. 그리고 개방적으로 가야 이런 요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진짜 국제적 기준으로 가지. 당장 달러원 문제 되니까 뭐 다른 얘기 다 하지만 진짜 죄송한데 다 하나만한 소리예요. 딱 하나예요. 네. 한국은행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도청기라도 달고 싶은 거죠. 거기 도청기 하나 있으면 돈 큰 돈 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시장이 약한 거죠. 시장이 잘 되려면 시장이 강해져야 되고 시장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개방이다. 개방이 되면 왜 강해지고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자꾸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개방된 경제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 맞습니까? 네, 매출은 해외가 훨씬 많죠. 네. 네. 삼성전자가 수출하면 한국에 와서 달러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개방을 하면 그럼 금융이 강해지나요? 강해지죠. 네. 우리나라 금융이 취약하다 그러잖아요. 취약하다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약한 사람은 약한 건데 취약은 뭐냐면 다 강한데 이 부분만 약한 걸 취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금융이죠. 금융이죠. 네. 100명이면 99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희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를 거예요. 그러면 네. 취약하다고 얘기한 게 왜 금융만 약해요? 통제를 내서 그렇죠. 네. 제가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렸네요. 저희 아버님 한국은행 다니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이시네. 뼈대 아닙니다. 예전에 가정통신문 같은데 네. 요즘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집안에 TV 있냐 이런 것도 맞아요. 그거 다 물어봤어요. 냉장고 있는지. 그런 거 요즘 같으면 잡혀가요. 거기에 보면 아버님 뭐 하시나? 직업이 뭐 하시나.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회사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자영업. 네. 공무원하고 회사원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있는 줄 알아요? 한국은행이 있어요? 은행원이 있었어요. 은행원. 그러니까 은행원은 회사원이죠. 은행원이 왜 공무원하고 네. 회사원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다 중공무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행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금융기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회사를. 그렇죠. 신한은행의 주인은 누구예요? 일본 주주들하고. 주주죠. 네. 주주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금자란 말도 있고, 아니 뭐 저 직원이란 말도 있고, 신한은 가장 독립적입니다. 정부라는 말, 신한은 좀 더 안 어울렸네. 아니, 뭐, 신한이 예. 가장 독립적입니다.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리더십 결정이나 예, 이런 거 예, 있어서. 뭐 은행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그런 게 다 풀어진다면 신한은행이 지금보다 저는 100배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보다 취약한 이유는 네. 그쪽은 빨리 풀어줬고 이쪽은 아직도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 내가 너네들한테 라이선스를 줬으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건데 사고 칠까 봐 그러죠. 금융회사들은. 미국은 뭐 라이선스 안 줬나요? 네. 미국은 사고 안 치나요? 네. 여러 명 있으면 사고 치는 애는 반드시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시스템으로 막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아직도 할아버지가 담배 때 잡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거는 좀 오늘 우리 전 리바모스 브라더스 대표 우리 김진우 대표님과 함께 환율의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원화의 국자를 위한 원화 시장 개방이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한국의 금융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입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진송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네, 찐 트레이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